내 이름은 김민석. 올해 57살이고 지금까지 평범하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다. 평범하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나에겐 수진이라는 아내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엄마의 편지에서 전해드리는 이야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다. 본격적으로 구로구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수진이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보더니 웃었다. 그 웃음이 마지막 일 줄 누가 알았겠나? 교통사고라는 게 참 잔인하다.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가 버린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딸 민정이는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다. 직장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엔 나 혼자다. 텅 빈 침실, 텅 빈 부엌, 텅 빈 거실, 모든 게 텅 비어 있다. 수진이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옷장을 열 때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손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마치 이걸 정리하면 수진이가 진짜 떠나가는 것 같아서. 하루는 그녀가 즐겨 입던 파란색 카디건을 발견했다. 소매 부분이 살짝 해져 있는 그 카디건. 내가 몇 번 새로 사자고 했는데도 아직 멀쩡하다며 계속 입던 그 옷이었다. 손에 쥐고 있으니까 눈물이 났다.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울어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수진이가 없으니까 장 보러 나갈 기력도 없고 뭘 해먹을 생각도 없었다.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거나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게 전부였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더 힘들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와 함께 TV를 보거나 내일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다. 이 정막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빈집에서 혼잣말을 하는 내 모습이 참 처량했다. 답해줄 사람도 없는데 자꾸 말을 하게 되더라. 마치 수진이가 어디선가 듣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인터폰이 울렸다.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어보니 장모님이 서 계셨다. 63살인데도 여전히 정정하시고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셨다. 손에는 큰 보따리를 들고 계셨다. 민서가, 밥은 먹고 지내니?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다. 수진이 없어진 후로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본 건 처음이었다. 장모님도 딸을 잃은 슬픔이 클 텐데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다. 보따리 안에는 김치며 나물이며 수진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시더니 조용히 정리를 시작하셨다. 내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괜찮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너 혼자 어떻게 다 하니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장모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집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냉장고를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저녁을 드시곤 했다. 말수가 많지 않으신 분인데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이상하게도 장모님과 함께 있으면 수진이가 조금이나마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마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밤이 되어 장모님이 돌아가시면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덜 외로웠다. 내일 또 오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다. 장모님의 방문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보통 오후 2시쯤 오셔서 저녁 6시까지 계셨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사실 결혼하고 25년 동안 장모님과 둘이서만 이렇게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었으니까. 수진이가 항상 중간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장모님은 말씀이 많지 않으신 분이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하시고 나는 옆에서 가끔 도와드리거나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다. 장모님이 가장 자주 해주시는 음식은 김치찌개였다.
수진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였다. 돼지고기를 넉넉히 넣고 김치는 조금 더 익은 걸로 두부는 한 모 통째로 넣어서 끓이시는 그 김치찌개. 냄새만 맡아도 예전 생각이 났다. 이 김치는 수진이가 담근 거야. 장모님이 김치통을 열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수진이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담그어 놓았던 김치였다. 그때는 자신이 그걸 먹지 못할 줄 몰랐을 텐데 김치 한 포기 한 포기가 소중하게 느껴졌다.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 장모님은 청소를 하셨다. 나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바라보기만 했다. 가끔 도와드리려고 하면 괜찮다, 앉아있거라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다. 그 모습이 수진이와 너무 닮아 있었다. 같은 핏줄이구나 싶었다. 특히 부엌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 신기했다. 수진이가 어디에 뭘 뒀는지 장모님이 다 아시는 것 같았다.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셨다. 그럴 때마다 역시 모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은 장모님이 수진이의 옷장을 정리하자고 하셨다. 나 혼자서는 차마 손대지 못했던 그곳을 함께 옷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추억을 나눴다. 이 옷은 언제 샀고 저 옷은 어디서 입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 치마는 내가 사준 거야. 수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장모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다. 장모님도 딸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도 나를 돌봐주시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였다. 저녁을 함께 먹을 때가 가장 좋았다. 김치찌개에 따뜻한 밥 한 공기, 그리고 장모님이 가져오신 밑반찬들. 수진이가 있을 때와 똑같은 식탁이었다. 다만 자리 하나가 비어 있을 뿐이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가끔 맛있다거나 고맙습니다라는 말 정도.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장모님이 설거지를 하실 때면 나는 옆에서 물기를 닦아드렸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이상하게도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민서가 너무 혼자 있지 마라.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었다. 그 말 속에는 걱정과 애정이 가득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으니까. 장모님이 가신 후에 집은 더 이상 완전히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가득했고 부엌에는 김치찌개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도 예전보다는 덜 외로웠다. 내일 또 장모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뜻해졌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진이를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그 그리움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장모님과 있을 때 수진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였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슬퍼 보일까봐 참곤 했는데 장모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수진이 이야기를 하면 장모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다. 그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잃었으니까 그 공통된 아픔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이상한 위로였지만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였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장모님과 함께하는 이 일상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 일상이 2달쯤 지났을 때였다.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날도 장모님은 평소처럼 오후 2시에 오셨다. 김치찌개를 끓이시고 집안 정리를 하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나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부엌에서 뭔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다.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가 보니 장모님이 의자에 올라가서 높은 선반을 정리하고 계셨다. 그런데 의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위험해 보였다. 어머님, 위험해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장모님이 균형을 잃으셨다. 의자가 기울어지면서 장모님이 뒤로 넘어질 뻔했다. 반사적으로 나는 장모님을 받아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장모님을 받아내면서 우리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장모님의 등이 내 가슴에 닿았고 내 팔은 장모님의 허리를 감쌌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장모님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냄새가 났다. 수진이와는 다른 조금 더 성숙한 여성의 향기였다. 그리고 장모님의 몸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걸 느꼈다. 이상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고마워. 다칠 뻔했네. 장모님이 내 팔에서 벗어나며 말씀하셨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갑자기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뭔가 선을 넘을 뻔한 느낌이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서로 조심스러워했다. 장모님도 평소보다 말씀이 적으셨고 나도 괜히 눈을 마주치는 게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연스러워졌다. 그냥 실수였다고, 별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다. 사소한 접촉들이 자꾸 생겼다. 같은 그릇을 집으려다가 손이 닿는다거나 좁은 부엌에서 지날 때 몸이 스치는 일들이 말이다. 예전 같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일들인데 이제는 그럴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었다. 장모님이 발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서 소파에 앉아 계셨다. 하루 종일 서서 집안일을 하시느라 그런 것 같았다. 나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제가 안마라도 해드릴까요? 내가 먼저 제안했다. 사실 수진이 살아있을 때도 가끔 발 안마를 해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장모님께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조금 망설여졌다. 장모님은 잠깐 고민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는 장모님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발을 만졌다. 생각보다 작고 부드러운 발이었다.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천천히 주물러 드렸다. 시원하네. 고마워. 장모님이 눈을 감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모습이 너무 평온해 보였다. 나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감정도 느꼈다. 이게 단순한 안마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안마를 하면서 장모님의 다리를 자세히 보게 되었다. 63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정말 고운 다리였다. 수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관리하셨구나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이상한 감정이 일었다. 안마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냥 묘한 긴장감만 흘렀다. 마치 뭔가 중요한 선을 넘나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있으면서 계속 그 일을 생각했다. 장모님의 발을 만졌을 때의 느낌, 그때의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나눈 그 시선.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말이다.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장모님이 높은 곳에 있는 전구를 갈아주고 계셨는데 나는 아래에서 의자를 잡아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장모님이 전구를 끼우려고 팔을 뻗으시는 바람에 균형을 잃으셨다. 또다시 나는 장모님을 붙잡았다. 이번에는 더욱 밀착되었다. 장모님의 허리에 손을 두고 장모님은 내 어깨에 손을 짚고 있었다.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웠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다. 뭔가 전기 같은 게 흘렀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떨림이었다. 장모님의 눈빛도 평소와 달랐다.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를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냥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뭔가 통하는 게 있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모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았다. 급하게 내 품에서 벗어나시면서 어색하게 웃으셨다. 나도 괜히 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다. 뭔가 위험한 순간을 넘긴 것 같았다.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예전만큼 자연스럽지 못했다.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뭔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긴장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수진이가 죽은 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런 미묘한 변화가 일주일쯤 계속되었다. 서로 의식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는 시간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장모님이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셨는데 나는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즘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서 혼란스러웠다. 수진이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장모님에 대한 묘한 감정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수진이한테 미안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으니까. 민서가 밥 먹자. 장모님이 부르셨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왜인지 더 따뜻하게 들렸다.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데 오늘은 유난히 장모님의 모습이 자세히 보였다. 63살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운 피부,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우아한 손동작. 수진이를 닮은 부분도 있었지만 장모님만의 매력도 분명히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또 마음이 복잡해졌다. 밥을 먹으면서 서로 말이 없었다. 평소에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오늘은 더욱 조용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으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물기를 닦아드리고 장모님은 그릇을 정리하시는데 가끔 손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이제는 이런 접촉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장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랑비였지만 점점 세게 내렸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잠깐 더 계시게 되었다. 조금 더 있다가 가세요. 비가 그칠 때까지요. 내가 먼저 제안했다. 사실 장모님이 더 오래 계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견디기 힘들어졌으니까. 비는 쉽게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정막을 채워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편안했다.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여셨다. 민서가 요즘 어떠니? 마음이 좀 나아졌니?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아졌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전히 힘들다고만 할 수도 없었다. 요즘 내 마음은 너무 복잡했으니까? 글쎄요.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감정들도 생기고. 돌려서 말했지만 장모님은 내 의도를 알아차리신 것 같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장모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나도 그래? 처음엔 수진이 생각만 했는데 요즘엔 다른 생각들도 하게 되더라. 그 말에 내 심장이 빨리 뛰었다. 혹시 장모님도 나와 같은 마음인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해석하는 걸까? 확신할 수 없어서 더 답답했다.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은 침묵이었다. 서로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조금씩 확인해가는 시간 같았다. 빗소리만이 그 시간을 채워주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었다. 평소라면 장모님이 진작 집에 가셨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둘 다 이 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머님, 나도 모르게 장모님을 불렀다. 장모님이 나를 바라봤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이상한 말씀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요즘 어머님과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단순히 수진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 없었다. 이런 감정을 계속 혼자 품고 있기엔 너무 힘들었다. 장모님은 잠깐 놀라신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처음엔 수진이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금은 너를 보러 오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내가 혼자만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다. 장모님도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수진이한테 미안하지 않나?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그래? 수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가?
우리는 서로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밖의 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다. 곧 장모님이 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대화로 뭔가 중요한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내일 같이 밖에 나가볼까? 산책이라도.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셨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솔직해지기로 했다. 비가 그치자 장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기분이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앞둔 것 같은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2시, 장모님이 오셨을 때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외출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였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신 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우아해 보였다. 나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었다. 수진이가 사준 남색 셔츠와 면바지. 거울을 보니 몇 달 만에 사람다운 모습이었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렜다. 데이트를 앞둔 젊은이 같은 기분이었다. 어디로 갈까? 장모님이 물어보셨다. 사실 둘 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과 단둘이 외출해 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영화라도 볼까요? 내가 제안했다. 오랜만에 보는 영화였다. 수진이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장모님도 좋다고 하셨다. 강남에 있는 영화관으로 갔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상영 중인 영화들을 보니 대부분 젊은이들이 볼만한 것들이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었다. 특히 중년 부부가 나와서 티격태격하는 장면에서는 장모님과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웃어보는 것 같았다. 극장 안은 어두웠지만 가끔 스크린의 불빛에 비친 장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영화에 집중하면서도 은은하게 미소 짓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카페로 발걸음을 옮겼다.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다. 재밌었네요, 영화. 장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다. 나도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저도요. 이렇게 나와 보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수진이에 대한 추억도 나눴고 각자의 근황도 이야기했다. 집에서 나누던 대화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왔다. 장모님은 카페라테를 천천히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셨다. 그 모습이 마치 한 편의 그림 같았다. 이런 여성스러운 면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민서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 좀 어색할까봐 걱정했어. 장모님이 갑자기 고백하셨다. 나도 비슷한 마음이었다. 어젯밤 그런 이야기를 나눈 후 오늘 만나는 게 어떨까 싶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네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정말 그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뭔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밖으로 나왔다. 아직 해가 남아 있어서 어디든 더 갈 수 있었다. 장모님이 한강을 가보자고 하셔서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다. 한강공원에 도착하니 석양이 지고 있었다. 강물 위로 붉은 빛이 반사되어 정말 아름다웠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도 적당했다. 산책하기에는 완벽한 날씨였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처음에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가끔 강바람이 불어와서 장모님의 머리카락이 날렸다. 그런 모습도 예뻤다. 한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도시의 야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다. 예쁘네. 장모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다. 강의 야경을 보고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이 내 귀에는 특별하게 들렸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가까이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지날 때마다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두 개의 그림자가 때로는 떨어져 있고 때로는 겹쳐지면서 그때였다. 작은 돌멩이에 장모님이 발을 헛디디셨다. 넘어질 뻔하신 순간 나는 재빨리 장모님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위험한 순간이 지나간 후에도 우리는 손을 놓지 않았다. 장모님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수진이의 손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더 작고 더 섬세한 손이었다. 그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왔던 것처럼. 이래도 괜찮을까?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다. 여전히 죄책감이 있으신 모양이었다.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요.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대답했다. 장모님이 안도하신 것 같았다. 우리는 계속 손을 잡고 걸었다. 이제 더 이상 장모와 사이가 아니었다. 그냥 서로를 좋아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였다. 한강 산책로를 한 바퀴 다 돌았다. 손을 잡고 걷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부부 같았을 것이다. 그게 나쁘지 않았다. 장모님을 댁까지 바래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다. 수진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도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내일 또 장모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게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행복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한 달쯤 흘렀다. 장모님과 나는 거의 매일 만났다. 때로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밖으로 나가서 데이트를 즐겼다. 데이트라는 말이 어색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그거였다. 서로에게 익숙해질수록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손을 잡는 것도 어깨를 기대는 것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가끔은 볼에 가벼운 키스를 나누기도 했다. 57살과 63살의 늦은 연애였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이 비밀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걸. 특히 민정이에게는 말이다. 부산에서 가끔 전화를 해올 때마다 괜히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런데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장모님과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소파에 붙어 앉아서 장모님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깜짝 놀라서 몸을 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민정이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우리 모습을 정확히 목격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나는 얼른 일어나서 어색하게 기침을 했고 장모님도 당황하신 채로 자리를 정리하셨다. 아빠? 이게 뭐야?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충격이 섞인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알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민정아, 이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변명을 하자니 우리 감정을 부정하는 것 같았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다. 민정이는 우리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쓴 것 같은 그릇들을 발견했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플 머그컵도 봤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랍에서 우리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그 사진은 한강에서 찍은 거였다. 장모님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인화한 사진이었는데 우리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민정이가 그 사진을 들고 돌아왔을 때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빠가 할머니와 이게 말이 돼? 민정이가 소리를 질렸다.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민정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 엄마 죽은 지 겨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그것도 할머니와? 민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정이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테니까. 아버지가 죽은 엄마의 어머니와 연인 사이가 되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당황하고 계셨다. 손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해 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민정아, 할머니를 탓하지는 마라. 이건 우리 둘의 선택이었어. 내가 겨우 입을 열었다. 최소한 장모님에게 화살이 향하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선택? 아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를 배신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의 질문에 가슴이 찔렸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다. 수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고민도 많이 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장모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마음이 수진이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 민정아, 아빠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지,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은지.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 이건 배신이 아니야. 어떻게 배신이 아니야? 엄마 죽자마자 할머니와 그런 사이가 되는 게 배신이 아니면 뭐야? 민정이가 더욱 격하게 반응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장모님이 조용히 일어나셨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았다. 민정아, 할머니가 먼저 갈게. 너희 부녀가 이야기해봐. 장모님이 민정이에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민정이는 장모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완전히 등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장모님이 나가신 후 민정이와 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정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아빠,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엄마가 그렇게 아빠를 사랑했는데? 민정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수진이는 정말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도 수진이를 사랑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민정아,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 지금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도 사랑하게 됐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두 감정은 서로 다른 거야. 내가 최대한 솔직하게 말했다. 민정이가 이해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진심만큼은 전하고 싶었다. 민정이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금은 진정된 것 같았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너무 빨라. 엄마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그리고 할머니도 엄마만큼이나 힘들어하고 계셔.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있는 거야. 대화가 길어질수록 민정이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여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워하지만 적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딸에게 이런 충격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은 정말 길었다. 민정이와 나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격한 감정들이 오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정된 대화가 되어갔다. 민정이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내 진심만큼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모님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반응 때문에 할머니가 상처받았을까 봐 말이다.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야. 엄마 잃고. 민정이가 중얼거렸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관계에 대해서는 복잡한 감정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는 장모님께 직접 연락을 드렸다.
어제 자신의 반응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장모님도 민정이를 이해한다고 하시면서 오후에 만나보자고 하셨다. 오후 3시에 장모님이 오셨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셨다. 민정이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민정이도 마찬가지로 어색해하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였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정아, 할머니께 어제 일 사과드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할머니 마음 생각 안 하고. 민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장모님은 민정이의 손을 잡으시며 괜찮다고 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어색한 건 마찬가지였다. 민정아, 할머니도 처음에는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너희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외로웠단다.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민정이가 장모님을 바라봤다. 어제와는 다른 시선이었다. 조금 더 이해하려는 눈빛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긴 대화를 시작했다. 어제보다는 훨씬 차분한 분위기에서 장모님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나도 우리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민정이는 중간중간 질문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여전히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민정이의 진짜 걱정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또 다시 상처받을까 봐 두렵다는 것이었다. 엄마를 잃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는데 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되는 거였다. 아빠가 또 혼자가 되면 어떡해?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 민정이의 걱정이 이해되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인생에 확실한 건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더 소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결과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민정이도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런데 마지막에 민정이가 조건을 제시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적어도 1년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1년 후에 정말 서로 확신이 선다면 그때 결혼을 고려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민정이의 제안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우리 감정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는 거였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이기도 했다. 나와 장모님은 서로를 바라봤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민정이를 설득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좋아. 민정이 말대로 하자. 내가 먼저 동의했다.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민정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고 하나 더. 엄마 기일이나 생일 같은 날에는 세 명이 함께 엄마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요. 엄마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요. 민정이의 또 다른 제안이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수진이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였다. 물론이지. 엄마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사람이야. 장모님이 대답하셨다. 민정이가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제의 분노와 충격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받아들이려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세 명이 한 식탁에 앉은 거였다. 어색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정이는 부산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했다. 서로 소중히 하되 너무 성급하게 굴지는 말라고. 그리고 가끔 연락해서 근황을 알려달라고도 했다. 아빠, 할머니 행복하세요. 하지만 천천히요. 민정이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말에는 축복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우리도 민정이의 마음을 이해했다. 민정이를 역에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장모님과 나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민정이를 어떻게 더 안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결국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민정이의 조건을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의 행복도 지켜나가기로 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비밀스러운 연애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제는 딸의 인정까지 받은 공식적인 관계가 되었다. 물론 조건부이긴 하지만 말이다. 1년 후에 우리 모습이 궁금했다. 정말 결혼까지 하게 될까? 민정이는 완전히 우리를 받아들이게 될까? 확실한 건 없었지만 적어도 희망은 있었다. 무엇보다 이제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였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민정이가 제시한 조건을 지키며 우리는 천천히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다. 아파트 주민들 중에는 우리 사정을 아는 분들이 있었고 가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장모님과 나는 매주 수진이의 묘소를 함께 찾아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수진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요즘 우리 근황을 이야기해 드렸다. 수진이도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민정이도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장모님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계절이 4번 바뀌었다. 봄에는 함께 벚꽃을 보러 갔고 여름에는 계곡으로 피서를 다녀왔다.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겨울에는 눈 내린 공원을 산책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1년이 되었다. 2025년 3월의 어느 화창한 일요일이었다. 민정이가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3사람이 함께 앉아 있었다. 1년 전 그 자리와 똑같은 거실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아빠, 할머니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1년 전과는 달리 목소리에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럼? 이제 정말 확신해. 할머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1년 동안 더욱 확실해진 마음이었다. 장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나도 그래? 민석이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 장모님의 대답에 민정이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이제 정말 당당하게 행복해도 되는 거였다. 결혼 준비는 간소하게 했다. 큰 잔치를 벌일 나이도 아니었고 조용히 가까운 사람들만 모시고 싶었다. 민정이가 모든 걸 도와주었다. 예식장 예약부터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걸 챙겨주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작은 예식장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만 모셨다. 민정이와 장모님의 몇몇 친구들, 그리고 우리와 가까운 몇 분들이 전부였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으신 장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셨다. 64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우셨다. 나도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다. 식은 정말 간단했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짧은 서약을 나누었다. 화려한 세레모니는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었다. 지금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웠고 앞으로도 평생 함께하자. 내가 장모님, 아니 이제는 아내에게 한 말이었다.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긴 서약이었다. 민정이가 주례를 맡아주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우리에게는 민정이가 해주는 게 가장 의미가 있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를 축복해주는 민정이를 보니 가슴이 벅찼다. 식이 끝나고 간단한 피로연을 가졌다. 모든 분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셨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다. 신혼여행은 속초로 정했다. 멀리 가기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민정이가 바닷가 펜션을 예약해 주었다. 속초에 도착한 첫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해변이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정말 꿈 같아? 아내가 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거였다. 가장 절망적일 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고 가장 외로울 때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게 되고 바닷가에는 우리 말고도 몇 쌍의 부부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다. 젊은 부부도 있었고 우리처럼 나이 든 부부도 있었다. 모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 새삼 느꼈다. 민서가 고마워. 아내가 갑자기 고마워한다고 했다. 무엇에 대해서인지 물어보니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나야말로 고마워. 혼자였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파도가 밀려오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다. 손을 꼭 잡고 수평선을 바라봤다. 저 멀리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아내가 문득 그런 말을 했다. 우리 나이를 생각하면 당연한 고민이었다. 하지만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했다.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있는 동안은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소중했다. 속초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행복했다.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작은 카페에서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어떤 호화로운 신혼여행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정식 부부가 된 우리였다. 장모님이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셨고 진짜 가족이 되었다. 민정이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다. 수진이가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행복한 가족이 만들어진 거였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TV를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결국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었다는 걸. 수진이를 잃은 슬픔이 없었다면 이런 사랑도 없었을 거라는 걸. 지금 이 순간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다. 57살에 시작된 새로운 사랑, 64살에 이루어진 새로운 결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우리가 그 산 증인이다. 편견과 시선을 넘어서 찾은 진짜